자, 오늘 첫 소식은요. 트럼프의 고뇌인가? 아니면 가족의 국정농단인가? 라는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트럼프의 그 부통령 선택은 아들의 작품이다 라는 부제목으로 첫 번째 키워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어제 말씀드렸죠. 이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을 선택했다라는 보도해드렸는데, 그 J.D. 벤스 상원의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힐빌리의 노래라는 스토리, 정말 멋진 스토리를 장착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부통령 후보로 그를 선택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엄청나게 고심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전당대회가 열리는 그 밀워키로 이동하는 그 전용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전당대회 가서 발표해야 돼요. 부통령 후보가 누구라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하러 가는 그 전용기 비행기 안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보좌관 그리고 몇 명 지인들에게 자신의 선택에 관한 그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실상 그때까지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신이 부통령 후보로 내가 낙점했습니다라고 전화해 주기까지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 한 20-30분 전? 그때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벤스 의원을 선택한 데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있는데, 굳이 또 지인을 따지자면 전 팍스 TV의 앵커이자 극우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앵커 안 하는데 한동안은 굉장히 유명한 극우 앵커였습니다. 터커 칼슨의 설득이 아주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결정적인 그 포인트는 아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 두 명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그 J.D. 벤스 의원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할 사람이고, 또 그가 러스트벨트 지역인 오하이오주의 빈민층 출신이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국 격전지 경합주에서의 승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뭡니까? 지금 부동층 그리고 이제 가장 첨예한 그 경합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 유권자들입니다. 그 노동층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설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또 벤스 의원의 그 부인이 우샤 벤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계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2세이긴 하지만 인도계 이민자 자녀입니다. 인도 이민자의 자녀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소수계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점도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그런 설득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며칠간 아버지가 여러 가지 선택지, 크게 봐서는 한 3명의 선택지를 놓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좀 힘들어 할 때, 그 미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J.D. 벤스 상원의원을 강하게 밀어붙인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라고 이 CNN이 복수의 여러 명의 그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심야 만찬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J.D. 벤스 의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J.D. 벤스 의원이 아버지에게 가장 충성할 사람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쯤 되면 가족들이 좌지우지한다라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는 약간은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라고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죠. 뭐 지인들과 하기도 하고 참모들과 결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료 정치인 또는 참모들과 결정을 했다라면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만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했다, 이쯤 되면 좀 비난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간 살얼음을, 보더라인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정도의 수준인 셈입니다. 자, 한편 그 나이도 고려 요인으로 하나 꼽혔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도 얘기했죠. 아버지에게. 그 제이디 벤스 의원이 당선될 경우에 그의 나이는 취임일로 기준해서 40살이 됩니다. 지금은 만 39살인데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40살 됩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81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최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 피를 수혈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아들이 강력하게 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세요. 지금 바이든하고 아버지하고 뭐 나이가 누가 많니 누가 뭐 적니 이걸 떠나서 인지력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아버지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3살, 4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아버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참에 고령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납시다. 부통령을 39살, 40살 아주 젊은 부통령으로 딱 하이어해버리면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통령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이었던 그 더검, 노스다코타주의 버검 주지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버검 주지사가 이 3명 가운데는 이번에 부통령으로 간택된 제이디 벤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버건 주지사는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매일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트럼프에게 알리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그 버검 주지사가 한번 그 마러라고 그 자택에 왔을 때 아들이 저 주지사님 잠시 얘기 좀 하죠 하고 아들이 같이 독대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건 나중에 이제 버검 주지사가 그 뒷얘기로 한 거예요. 주지사님은 부통령 후보보다는 오히려 장관 같은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부통령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되시면 그때 뭐 어떤 장관 하나 그때 가서 뭐 그런 거 하나 하시죠. 훨씬 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버검 주지사가 그 앞에서는 별 얘기를 못했지만 나와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후문입니다. 트럼프 주니어 그 아들의 그 말에 이 버검 주지사는 사실 그 앞에서 약간 발끈하기도 했었다라는 후문이고 밖에 나와서는 지인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는 투로 말을 했다라는 후문입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고심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부통령 후보 최종 발표 20분 전에야 그 당사자인 제이디 벤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를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최종 발표하기 20분 전에 뭐 아들한테 얘기했는지 참모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결정했다. 전화해라. 벤스한테 전화해. 해서 전화해서 미스터 벤스, 당신을 내가 부통령 후보로 발탁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스도 어찌 보면 좀 황당했을 수도 있죠. 라스트 미닛, 최종 마감 시간 30분 전에도 본인한테 전화가 안 왔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분 남겨놓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를 고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결정 못하고 아들한테 휘둘렸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또 하나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다면 아니 부통령 한 나라의 부통령을 선택하는데 그 결국은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이 종이 뒤집었다 저 종이 뒤집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판에 결정하는 아니 그렇게밖에 안 되나. 그래도 한 나라의 이 미 합중국의 부통령을 뽑는데 정말 검증을 다 거쳐서 충분히 미리 준비해서 최소한 뭐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전에는 통보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정책 교류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20분 전에 전화해서 당신 부통령 후보야. 그럼 네 하고 나가면 그게 부통령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그 뒷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일국의 부통령을 뽑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자리는 도대체 뭐 하는 자리일까? 이 부분을 그럼 지금부터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지도자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존재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인 건 사실인데, 즉 미국의 2인자인 것만은 사실인데 미국의 부통령은 그 존재감이 사실은 거의 없다. 존재감이 매우 낮다. 거의 없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대통령 유고 시에 그 자녀 임기를 승계한다라는 점에서는 또 막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잠재력일 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막강하다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잠재력이라는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막강하지만 현재가 아니라 그런 잠재력만 갖고 있다라는, 좀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 어찌 보면 최선의 표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하찮은 자리다 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게 아니라 미국 정가에서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하찮은 자리가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자리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 말은 바로 미국의 초대 부통령인 존 애덤스랑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또 최근에 누가 한 얘기도 아니고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거죠. 야, 인간이 만든 가장 하찮은 자리가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자리구나. 왜요? 대통령이 빛나야 되고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카리스마가 있게 비춰줘야 하고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 가야 되니까 부통령은 절대로 대통령보다 반발짝이라도 앞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대통령보다 반발짝, 한 발짝 뒤에 있어야 하는, 대통령보다 더 잘나서도 안 되는 뭐 그런 자리가 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대통령에 가려져 있고 또 가려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라는 의미인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대통령, 그 당시에 존 낸스 가너 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존 낸스 가너 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업무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혼식과 장례식에 가는 것이다? 네. 부통령은 미국 헌법상 대통령 권력 승계 1순위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권력 승계 1순위. 요건 이제 결혼식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건재한 이상 권한과 존재감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요건 또 이제 장례식에 가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통령은 결혼식 가는 마음, 장례식 가는 마음을 둘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후자가 훨씬 크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 부통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부통령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건 표결에서 가부 동수가 나왔을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때 외에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근,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라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25조. 대통령이 그런데 건재하다라면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존재감이 약하지만 역으로 본다면 뭐 대통령 유고 시에는 부통령의 존재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역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존재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통령직에 있다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그런 그 인물은 지금까지 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그때 그 암살당했을 때 뒤편 차량에 있던 린든 존슨 부통령. 린든 존슨 부통령은 그 사건 직후 워싱턴으로 곧바로 가는데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갔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총 맞고 돌아가셨으니까 에어포스 1을 타고 워싱턴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선서하고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에어포스 1이라는 그 영화를 또 보면요. 이건 뭐 에어포스 1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라는 뜻도 있지만 똑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전에. 그 영화를 보면 미국의 부통령의 존재를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에서 그 테러범이 대통령 전용기를 장악하는데요. 그 테러범이 장악한 그 전용기와 그 백악관의 통신을 계속하면서 그 아주 긴박감 넘치게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전용기와, 물론 대통령은 아직 살아계시죠. 대통령 전용기와 백악관과의 그 통신이 연결됐다, 끊겼다,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그 통신이 끊기면
백악관 안에 있는 그 비상 상황실에 있는 부통령이 대통령과 연락이 끊기는 순간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뭐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잠깐씩 통신이 회복되면서 부통령은 다시 부통령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는 일도 뭐 메인 장면은 아니지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통령은. 통신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부통령은 결혼식장을 갔다가 장례식장을 갔다가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나 나온 그런 극적인 상황의 한 예를 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대통령이 일정 시간 뭐 마취, 무슨 그 의료 시술 같은 걸 받을 때 이제 마취하잖아요. 우리는 뭐 대장 내시경 또는 뭐 위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마취하죠. 그 뭐 두세 시간 뒤에 깨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일정 시간 마취로 시술이나 뭐 수술 등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는 절차를 밟아 놨습니다. 미국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가 대통령이 2시간 뒤에 마취해서 깨어나면 다시 또 대통령직을 회복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그런 예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난 1985년 때 그때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수술 받을 때 8일 동안 권한을 조지 부시 당시 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게 최장기간 대통령의 어떤 그 의료적인 메디칼 문제로 인해서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입니다. 8일. 그래서 그 조지 부시 당시 부통령은 8일간 대통령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8일간 결혼식장을 갔던 거죠. 그랬다가 다시 부통령 자리로 돌아가면서 다시 장례식장에 간 그런 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이어서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과 2007년, 요건 이제 아들 부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들 부시 그 대통령 때 2002년과 2007년 그 대장 내시경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2번에 걸쳐서 각각 2시간 동안 그 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2시간 동안만 딱 딕 체이니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이양했다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딕 체이니 부통령은 결혼식장 2시간만 2번씩 갔다 온 거죠. 그 2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백악관 내 관저에서 생활을 합니다만은, 미국의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 워싱턴에 있는 Observatory Circle 1번지에 있는 부통령 관저로 퇴근합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갔다가 백악관으로 출근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듯이 일터와 관저를 왔다 갔다 하는 일도 또 이제 부통령입니다. 물론 이거는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묵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차한 경우, 위험한 경우를 대비해서. 자, 요 부통령, 미국의 부통령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키워드는 서서히 드러나는 미국 정재계 인도인 파워라는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잘 보세요. 요즘 미국에서 재계와 정계, 우선이 재계였고 그 다음 최근에는 정계,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그 J.D. 벤스 연방상원의원의 부인이 우샤 벤스인데요. 이분이 인도계로 알려졌습니다. 뭐 알려진 게 아니라 인도계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는 인도계의 영향력에 관해서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와, 어느 순간 인도계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됐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인도계는요, 인구수로 크게 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정계와 재계 등 그 주요 분야에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의 부인 우샤 벤스는 그 인도계 이민자의 딸로 예일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뒤에 재판연구원으로 일했고요. 법대,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대형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벤스 의원보다 공부는 더 잘했다고 합니다.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자, 벤스 의원은 그래서 예일대 로스쿨에서 자신의 부인을 만나서 그때부터 데이트를 쫙 해오다가 이제 결혼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가장 큰 조력자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미국 정계에서는요, 그런데 최근 인도계 인사들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이번에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이제 경합을 벌이고 중도 포기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네, 인도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경선 초기에 대선에 나왔다가 중도에 이제 하차한 기업가 출신 기억하십니까?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도 인도계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들 다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중도에 그만뒀지만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만일 공화당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왔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당대회 때 인도계 사람이 2명이나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그 부통령, 미국의 2인자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그 역시 인도계입니다. 그는 자마이카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헌정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썼는데 이분도 인도계죠. 이 밖에도 연방 하원의 로카나 의원을 비롯해서 프라빌라 지아팔, 라자 크리슈 나무르티, 그리고 아미 베라, 그리고 슈리 타데다르의 의원 등이 인도계 의원 등입니다. 또 각 주의회에 포진한 인도계 정치인 수는 다 합쳐보면 50명이 넘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기업들에서 인도계가 요직을 장악한 지는 사실상 오래입니다. 앞서는 이제 제가 정치계를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러니까 하원의원은 435명입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은 100명이니까 535명인데 인도계 정치인이 그중에서 50명이라면 10% 정도를 인도계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자, 이번엔 재계를 좀 터치해 보겠습니다. 특히 재계 가운데서도 이 IT 업계에서는요, 이런 현상이 일찌감치 시작됐다는 건 다 아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창업자는 빌 게이츠지만 지금 계속 전문 경영인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사티야 나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역시 순수 인도계입니다. 순혈 인도계. 그리고 구글의 CEO는 누구냐? 순다루 피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역시 이름도 완전히 인도 이름이죠. 순혈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재계 인도 사람이고, 또 지난해 스타벅스도 지금 전문 경영인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타벅스 CEO는 작년에 발탁된 사람인데 렉스먼 네러시먼이라는 올해 57살의 인도계 사람입니다. 재계에서의 인도계는 정치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한 지 오래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이번 기회에 알아봤는데 재계는 물론 미국 내 정계에도 인도계, 그것도 5대 6대가 아니라 최소 한 2세 또는 맥시멈 3세, 대부분 2세입니다. 대부분 2세 되는 인도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드리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인 영킴 의원은 이번 트럼프 전당대회의 불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 전당대회에 총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행사, 또 개인 스케줄 등등을 이유로 불참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연방 하원 의원은 재선을 하게 되면 그 전당대회 대의원의 당연직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선으로 당연직 대의원이 되어 있는 한인 영킴 의원은 지역구 일정 때문에 라는 이유로 이번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킴 의원 외에도 미트 롬니, 또 리사 머카우스키, 또 빌 캐시디, 수잔 콜린스, 랜드 폴 상원의원들도 이번 전당대회에 불참한다. 지역구 행사 때문에, 또 지역구 일정 때문에 불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역구 행사나 개인 일정 등을 불참 사유로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 사유는 각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고 싶고 지역구 행사도 없는데 또 트럼프에게 가서 얼굴 도장도 찍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 지역구가 나는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어렵사리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선거 때는 또 몰라요. 워낙 이게 치열한 박빙이고 또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중도층이 사실 좀 트럼프를 싫어해. 그러면은 내가 너무 트럼프하고 가까운 모습을 이들에게 보이면 이 중도층이 살짝만 좀 중도층 가운데 한 3분의 2만, 절반만
민주당 쪽으로 빠져나가도 난 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개런티가 안 되니까 이 중도층의 마음을 거스르기 싫어서 트럼프에게 얼굴 도장 찍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안 간다는 거죠. 그런 이유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공화당 내 다른 한국계 하원의원인 그 미셸 박스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 편하게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셸 박스틸 의원의 지역구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참석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를 전해드릴 텐데 전과자를 고용하는 체이스 뱅크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만 들으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죠. 나 체이스 뱅크 어카운트 있는데 막 전과자들이 거기서 일하면 야 이거 뭐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 생각을 뭐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스토리를 좀 들어보시면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 체이스, 체이스 뱅크의 모회사죠. 이 JP 모건 체이스가 미국에서 채용한 직원의 약 9%는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난해에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4,6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전과자 고용에 매우 포용적인데요. 이는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모건 CEO의 철학이 담긴 결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제이미 다이먼 CEO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아이비리그를 나왔거나 또는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결부짓는 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췄는지는 한 장짜리 이력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다이먼 CEO는 미국에는 7천만 명의 전과자가 있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차도 없고 집도 없다라면서 그들 중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결혼도 했고 또 도움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자립도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인생에서 믿을 수 없는 고난을 잘 극복을 했다면 고용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설명했습니다. 이 다이먼 CEO는 이어서 이 JP 모건은 범죄 전력을 묻는 그 체크박스를 없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이제 쓰다 보면 뭐 어플라이 같은 거 할 때 뭐 크리미널 레코드 뭐 이런 게 있느냐 쓰잖아요. 그런 박스를 아예 그 물음 질문지를 없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의 전과자를 고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대부분은 물론 크리미널 레코드는 아니고요. 크리미널 뭐 중범죄, 형사범죄 그런 사람들을 하이어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들 중 그러니까 자신이 JP 모건 체이스 금융그룹에서 채용한 4,000명, 5,000명 그들이 전과자들 중에 대부분은 경범죄자다라면서 그렇지만 또 이들 중에는 얼마든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봐왔다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은 뉴욕 내 전과자 지원 프로그램에 또 7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자, JP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CEO는 일자리와 교육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더 유명합니다. 그는 학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학 진학률에서 취업률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는 아이비리그를 몇 명이나 보냈어. 우리 고등학교 최고야. 이런 게 아니라 또 대학도 우리 대학이 공부 잘하는 제일 많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사회훈련도 시키고 또 자원봉사 이런 커뮤니티 액티비티를 많이 시키고 대학에서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에 좋은 사원으로 좋은 직원으로 또는 좋은 사회인으로 취업을 잘 시켜야지 좋은 대학이다. 그런 취업률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이먼 CEO는 과거에 아이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 초점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또 대학에 일단 들어갔으면 어떻게든지 졸업하는데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라면서 교육의 초점은 좋은 일자리를 갖는데 또 그 좋은 일자리를 가진 후에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해 나가는지 그런 것에 교육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님입니다. 이 다이먼 CEO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체이스 뱅크 측이 전과자들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듯이 비록 한순간의 실수고 또 전과 기록을 그렇게 갖게 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전과 기록이 있는데 나를 뽑아줬어. 땡큐. 그러고 들어가서 대충 띵까띵까 놀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체이스 뱅크가 그렇게 전과자를 포용했듯이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게 된 그들 역시 이에 보답하듯 성실하게 근무해서 회사, 종업원, 특히 고객, 이 세 파트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소위 윈윈윈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